빠방하이, 이제는 명작 반열에 올라선 귀멸의 칼날. 오늘은 귀멸의 칼날 속 신기한 일본 문화와 제작 비하인드를 준비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속 충격 제작 비하인드 탑 10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인기의 귀멸의 칼날. 말해 뭐해. 2000년대 전세계를 강타한 메가히트작으로 누계 발행 1억 5천만 부, 오리콘 사상 최초 단권 판매량 500만 부 돌파, 극장판은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1위 등 단기간 임팩트만으로 역대급 흥행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이 흥행의 중심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원작은 이 정도까지 흥행은 아니었지만 애니메이션이 엄청난 작화와 CG, 연출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시너지를 낸 겁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막 나가는 다크한 분위기에 놀라는 라이트 팬들도 많은데요. 사실 원작 자체가 다크 그 잡채 노빠꾸였다는 사실. 짜자잔. 이게 초안이라는 거 아셨나요? 귀멸의 칼날의 작가는 고토케 코요하루, 오너 캐릭터는 악어로 악어처럼 독자들을 한번 물면 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흥행 작가인 것 치고는 끝까지 신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자라고 알려지긴 했으나 아직 작가의 성별조차 불명인 상황이죠. 여기에는 작가의 4차원 성향이 한몫했습니다. 잡지 연재 도중에야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게 됐다든지, 창문에 비친 본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랐다든지, 몇몇 알려진 일화만으로도 4차원을 넘어선 6차원, 7차원의 바이브를 보여줍니다. 작품 세계는 더욱더 심오했습니다. 데뷔는 매우 빠른 편이었죠. 귀칼의 원한이 되는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이 작품으로 점프 트레저 신인 만화상 가작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하마요, 유시로,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한데요. 무잔, 한지로, 라. 물론 한지로인 건 아니지만요. 원한이 되는 캐릭터는 한쪽 눈 실명에 한쪽 팔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렇게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작가. 하지만 너무 어둡고 매니악한 스토리 때문일까요? 단편 작품 제작만 하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 다음 작품들도 엄청 다크한 재질인데요. 이구로 비슷한 주인공이 나오고 사람의 몸 안에 벌레가 있다는 컨셉의 몬주시로 형제, 사악한 길을 정화시키는 정화사에 관한 이야기인 늑골시, 우주에 비슷하게 생긴 주인공이 저주를 풀고 다니는 파리정원의 지그재그 등 단편들이 나왔지만 큰 반응을 끌지는 못했죠. 세계관이나 설정도 꽤 공들여 짜놨지만 장기 연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 연재를 목표로 첫 단편을 다시 꺼내들었으니 귀살의 나가래, 사냥이 과하며 사냥당한다를 수정한 버전으로 귀칼의 전신이나 마찬가지인 작품입니다. 서양의 도깨비가 나타나 타마요와 유시로, 무잔의 원형인 캐릭터, 한지로 원형의 캐릭터가 싸운다는 스토리이죠. 하지만 장기 연재하려고 한 거 맞냐고요. 장님의 한쪽 팔을 잃은 것은 물론 양쪽 다리도 의족을 채운 디자인을 들고 옵니다. 편집자는 경악. 장기 연재를 위해 수정하고 수정해서 현재의 탄지로의 디자인으로 바꾼 게 귀멸의 칼날입니다. 이처럼 귀칼은 편집자와 작가의 티키타카로 대중화됐습니다. 작가님도 팬들을 위해 작품을 그린다는 목표하에 편집자의 괜찮은 피드백은 받아들였죠. 특히 초반부에 귀살대 입단 시험이 너무 노빠꾸라 윙스럽긴 했는데 이전 작품들을 보니 이해도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엄청 무섭다 이런 느낌보다는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일본의 오니는 다릅니다. 귀멸의 칼날 속 오니, 이렇게 포악할 수가 없죠. 보는 족족 다 죽여버리고요. 지청만 느껴져도 오싹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오니의 특징, 일본 문화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연재해가 정말 많았던 일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자연재해 한 번이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건가? 물론 그건 아니었죠. 이 때문에 각종 요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다 자연재해나 역병으로 큰 사고를 당한다, 이걸 모두 요괴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머리카락 요괴부터 역병 요괴까지 별의별 요괴가 많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요괴는 재앙의 의인화나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하죠. 그저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야 하고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마주치면 끔살 엔딩인 겁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토착신앙, 신토가 발달했습니다. 일본 문화와 떼놓을 수 없는 종교로 믿는다기보다는 일본 생활, 신념 그 자체가 됐을 정도이죠. 신토의 가장 큰 특징은 800만의 신을 섬기는 것, 조상신, 알 수 없는 신, 심지어 악귀까지 섬기는 신사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처럼 절대신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런 특징은 일본에는 특유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만화 보면 이 녀석도 사실 좋은 녀석이었어, 사실 불쌍한
녀석이었어류에 전개가 꼭 나오고요. 심지어 같은 편이 되는 전개도 정말 많습니다. 귀칼에도 이런 특징은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에는 꼭 몇 분씩 할애해서 요괴의 과거를 보여주죠. 우리나라 감성으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요괴, 과거가 어떻든 서사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 데에는 신토 특유의 선악 개념의 영향이 큽니다. 절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니 신조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신은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는 절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처럼 선악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죠.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는 겁니다. 착한 편이 된 악역도 정말 착해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재앙을 뿌리는 걸 멈춘 재앙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은 귀신 얘기인데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네요. 노빠꾸의 오니들 눈에 띄었다간 즉사 가차 없죠. 인간에 비해 너무 세니까 등장만 해도 소름인데요. 이 오니들에게는 치트키가 하나 있었으니 등나무꽃. 아무리 강력한 오니도 등나무꽃을 쉽게 넘어갈 수 없고요. 향을 풍기는 것만으로도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노부처럼 도구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등나무꽃? 마늘이나 팥은 봤어도 등나무꽃은 생소하죠. 작품에도 등나무꽃의 유래가 정확히는 나오지 않아 더욱 헷갈립니다만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면 왜 등나무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등나무꽃은 햇빛을 좋아하는 양생식물입니다. 파워를 뜻하는 이 화투패, 화투가 일본에서 온 거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색이 단순화되긴 했지만 원본은 이런 보라색의 등나무입니다. 등나무꽃은 초여름을 대표하는 꽃으로 4월 말에 등나무 축제가 많이 펼쳐집니다. 햇빛을 무서워하는 오니와 햇빛을 좋아하는 등나무꽃,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둘, 등나무의 독. 등나무는 대표적인 독초입니다. 우선 향이 엄청 강해서 멀리서도 다 맡을 수 있을 정도이고요. 실수로 밟을 경우 은행 못지않게 냄새가 나죠. 무엇보다도 열매의 독성이 강합니다. 생긴 게 콩이랑 비슷해서 섭취한 후 중독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먹으면 피를 토하고 실신할 정도로 강한 독이 있죠. 셋, 등나무의 꽃말. 등나무의 꽃말은 친절함, 사랑에 취하다 등 상냥한 느낌으로 등나무꽃은 고상한 그 잡채, 귀족을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노부의 대표색이 보라색의 상냥한 캐릭터인 데는 이유도 있죠.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해 장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니를 막고 장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한 거죠. 이런 많은 이유로 등나무꽃은 일본 설화에서 액마기로 등장합니다. 왜 하필 등나무꽃이야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귀칼의 원래 제목을 아시나요? 귀멸기담, 수세 카구츠치, 오니사냥 카구츠치 등 여러가지 제목 후보가 있었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카구츠치라는 단어입니다. 대체 카구츠치가 무엇? 이건 귀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죽하면 제목으로 넣으려 했겠습니까? 수많은 떡밥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카구츠치는 불의 신입니다. 창조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부부. 이 둘은 남매 사이지만요. 사랑에 빠져 수많은 신들을 낳습니다. 무려 17째.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불의 신 카구츠치. 태어날 때부터 활활 타오르던 이 신은 태어나는 도중 엄마에게 불을 붙이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이에 화가 난 아빠 이자나기가 카구츠치의 목을 베고 그 피에서 또다시 수많은 신들이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창조신의 목숨을 거두고 자신 또한 수많은 신을 탄생시켰다는 신화. 이 때문에 일본 많은 창작물 속에서 최강자 혹은 필살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귀칼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키부츠치 무잔을 카구츠치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성도 비슷하고요. 최강자 기믹도 같고요. 자신의 피로 혈기들을 만들어낸 건 역시 비슷하죠. 카구츠치가 이자나미를 죽여 저승의 요괴로 만든 것처럼 네즈코도 무잔에 의해 요괴가 된 점 역시 비슷합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탄지로의 조상도 카구츠치로 치환할 수 있는데요. 탄지로 가문에서 했던 히노카미 카구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역하면 불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기 때문이죠. 또한 탄지로의 성인 카마도, 이 역시 부뚜막의 신 혹은 불의 신으로 불리는 신입니다. 불을 내는 숯을 파는 숯장수 역시 떡밥과 관련 있죠. 그렇다면 탄지로는 무엇? 탄지로는 카구츠치의 후손, 태양의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는 일본 신화 중 최고의 신으로 묘사되죠. 히노카미 카구라, 여기엔 또 하나의 떡밥이 있거든요. 굳이 단어를 가타카나로 표현해서 읽기에 따라 불의 춤, 해의 춤, 중의적인 표현으로 보이도록 했죠. 귀멸의 칼날은 탄지로가 불의 신을 넘어선 해의 신이 되기 위한 서사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모든 호흡의 원류인 해의 호흡을 계승하고 있고요. 일륜도 역시 해를 의미, 요괴의 강력한 안티테제 역시 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보니 흥미롭네요. 2기에 비해 긴박감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던 3기 대장장이 마을편. 그래도 귀칼은 귀칼입니다. 막판에 작품성 난리 났죠. 스포니까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3기를 보다 보면 드는 궁금증. 얘네 대체 왜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이런 탈? 이런 탈? 이런 탈에? 이런 탈까지 가면을 쓰면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우로코다키야 워낙 순딩하게 생겨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썼다지만 이건 쓰기만 해도 무시당할 것 같잖아요. 캐릭터 개성이 넘쳐나는 작품의 특성을 감안해도 과해 보이긴
보이긴 했죠.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떡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면은 효토코라고 합니다. 부뚜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칭하는 히오토코에서 따왔다는 썰이 유력한데요. 과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가면이 존재합니다. 이거 보세요. 유래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땔감을 패서 산을 내려오는데 바닥도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을 발견합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땔감을 넣으니 계속 꿀떡꿀떡 삼키는 거 아니겠어요? 재밌어서 막 넣다가 3개월치 장작을 다 날린 할아버지.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이라고 한 아이를 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효토쿠스. 딱 이 가면처럼 생겼습니다. 선물 맞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배를 긁는 이 아이. 이상이 있나 한번 긁어보니 금화가 이후 일은 안 하고 계속 애 배나 부직갱이로 긁어서 금화로 떵떵대며 삽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이 노인, 하루는 아예 팍 파버리자 하고 부직갱이를 깊숙이 찔러버리죠. 이 아이는 즉사. 이후 똑같이 생긴 가면이라도 걸어놓으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뚜막에 가면을 걸어놓았다는 게 유래입니다. 전개 무엇? 이처럼 효토코는 부뚜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일종의 신으로 대접받기도 하는데요. 부뚜막에서 칼을 가는 것, 무엇보다 신성한 의식. 부뚜막에 신 가면을 쓰는 예를 갖춘다고 볼 수 있죠. 이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계속 불로 치다 보니 불똥이 튈 수 있잖아요. 용접 가면처럼 얼굴에 불똥이 튀는 걸 방지해주는 가면 역할도 하고요. 보안의 의미도 있습니다. 쥐살대원조차 눈을 다 가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보안이 삼엄한 대장장이 마을. 개인 식별이 되지 않게 이 가면을 쓰는 거죠. 물론 극적으로도 작가님 스타일과 맞습니다. 효토코는 대부분의 연극에서 우스꽝스러운 감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심각한 분위기에서 중간중간 개그를 넣는 스타일의 귀멸의 칼날. 3기에서도 이 대장장이들이 개그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죠. 가면에도 참 많은 떡밥이 있었네요. 이처럼 탄탄한 설정의 귀멸의 칼날, 이름에도 숨겨진 떡밥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많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카마도 탄지로. 성씨인 카마도는 실존하는 희귀 성씨입니다. 직역하면 부엌의 문인데요. 직역보다는 연관된 신사에 떡밥이 숨어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카마도 신사, 온이를 막는 의미로 세워진 곳으로 인연을 맺는 신사로 유명하고요. 근처에 등나무로 유명한 무시사시가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화로가 있는데요. 숫장수 집안이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뜻풀이하면 숯을 다루는 남자로 집안의 떡밥과도 관련이 있죠. 다음은 카마도 네즈코. 네즈코의 네자는 아버지의 묘, 아름다운 꽃 등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간에 즈는 콩, 마지막에 코는 여자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콩이 도깨비를 쫓는 의미가 있고 아이가 들어간 것 보면 탄지로를 시켜주는 네즈코의 캐릭터성과 일맥상통해 보이죠. 다음은 아가츠마 제니츠. 한자는 나, 아내처, 선할선, 편안할 일로 네즈코에 대한 헌신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끝에 이츠는 도망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번개옷과 잘 어울리는 이름 같죠. 넷, 하시비라 이노스케. 성을 직역하면 부리가 평평하다는 뜻인데요. 멧돼지 가면은 입체적이지만 쌩얼은 그렇지 않은 거 생각하면 이런 특징을 은유했을 수 있습니다. 다섯, 시나즈가와 개냐. 죽지 않고 계속 검게 되어간다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오니를 먹으며 도깨비화할 수 있는 개냐의 캐릭터성과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밤꽃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카나오, 고인을 그리워하는 나비라는 뜻의 코초 시노부, 연옥을 태우는 불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랭고쿠 등 캐릭터 떡밥이 담긴 이름이 많은데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음식이 1도 없을 것 같은 이엔이 액션 작화만 잘 그리냐고요? 음식 작화도 미쳐버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뭐 템프라 비주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주먹밥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갑자기 주먹밥 땡기죠. Anyway, 오늘은 귀칼 속 레전드 먹방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마가케 우동. 탄지로가 보자마자 2그릇 순삭한 이 우동. 그런데 비주얼이 영 독특하죠. 맨 위에 있는 건 계란 노른자, 그 아래에 있는 건 계란 흰자가 아니라 참마입니다. 계란 흰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끈적끈적한 게 특징인데요. 맛은 저도 먹어본 적 있는데 참 기묘합니다. 짭짤한 쯔유에 고소한 노른자에 끈적끈적한 맛까지 섞여서 식감이 독특한데요. 오묘한 게 은근 중독성 있죠. 이건 일명 토로무나, 생으로 끈적끈적하게 먹는 일본 음식의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날계란, 낫또가 있죠. 안 그래도 끈적끈적한 쯔유, 계란 노른자에 끝판왕 참맛까지 섞였으니 탄지로가 먹은 건 극강의 난이도인 셈. 일본에서도 요즘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어른의 맛입니다. 참마의 경우 못 먹는 애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음은 랭고쿠 액기弁먹방. 이 비주얼 좀 보세요.
앉아서 10개는 순삭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일본의 치메루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치메루 문화 덕분에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 도시락 중에서도 꽃은 에끼벤입니다. 에끼벤은 철도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뜻하는데요. 기차를 타면 하나씩 먹어주는 게 국룰이죠. 그 지역 특산물로 많은 지역 한정판 에끼벤이 있는데요. 현재는 무려 4,000종에 이른다고. 이 에끼벤만 먹으러 다니는 동호회도 있고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만화도 있죠. 랭고쿠 먹는 것 보니 군침 도네요. 주의 이름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최초의 오니, 진짜 싫은 빌런, 절대악 키부츠지 무잔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키부츠지 무잔의 이름을 역순으로 직역하면 무참히 거닐며 춤추는 귀신입니다. 정말 미쳐날 때는 인성의 무잔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자기 외에는 다 슈렉이 취급, 인간은 당연하고요. 오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 죽었다고 순식간에 하연을 몰살하는 건 기본이고요. 상현도 한두 명 빼고는 슈렉이 취급하죠. 그건 이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괴 이름을 그냥 막 짓습니다. 엠무는 악몽, 아카자는 제할 일을 못하는 개, 탱구는 반으로 갈라지는 요괴, 나키메는 연주하는 여자, 교코는 옥항아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나마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건 규타로와 루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규타로도 원래 이름 자체가 기생오르비 정도로 의역되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루이를 아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12개월의 이름에는 또 다른 떡밥이 숨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니들이 역병의 모티브라는 썰. 지난 영상에서 오니가 왜 사람을 죄다 죽이는지 설명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귀신이 한을 대표한다면 일본의 귀신은 재앙, 역병 그 자체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지진 한번 만나면 인생이 끝. 그럼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건가? 이 질문에는 재앙을 만난 거니 재수 없었다 생각해라 라고 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니는 과거로부터 재앙의 의인화, 즉 재수없게 만나면 이유도 없이 죽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잔인한 것. 이런 관점에서 오니들은 역병으로도 불립니다. 12개월의 특성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코쿠시보, 다르게 의역하자면 재능을 탐하는 검은 눈동자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흑사병과 단 한 글자 차이로 누가 봐도 노렸음을 알 수 있죠. 다음은 도우마, 얼음 결정을 들이마시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는 이오니, 결핵을 의미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카자는 홍역, 콜레라, 한탱구는 한센병, 교코는 이질, 규타로는 매독을 의미한다는 썰이 있는데요. 캐릭터 특성과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게 신기하네요. 주인공들이 입은 이 의상들 하나 허투루 그린 게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랭고쿠의 경우 화염이 불타는 문양을 그려 넣었죠.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 옷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볼게요. 먼저 주인공 탄지로, 검은색과 녹색의 바둑판 무늬가 특징적인데요. 이건 이치마스 무늬라고 부릅니다. 이치마스는 에도 시대의 가부키 배우 타노가와 이치마스에서 따온 건데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여자들이 이 문양의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죠. 서로 다른 색의 격자 모양이 번갈아 붙어 있어 번영, 끝없는 성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탄지로와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네즈코. 네즈코 옷의 문양은 3인무늬인데요.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앵마기의 의미, 요괴로부터 지켜주는 문양으로 사용됐습니다. 주로 아이의 옷이나 선물 보자기에 많이 썼는데요. 혈귀에게 가족 모두 죽었지만 네즈코만 살아남았고 아이처럼 변해서 이 문양을 쓴 것 같네요. 다음은 제니츠. 제니츠가 입고 있는 옷의 문양은 비늘 문양입니다.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을 상하좌우 연속으로 배치한 문양인데요. 뱀, 나아가 용의 비늘을 의미하며 허물을 벗듯 점점 성장하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죠. 대표적 성장형 캐릭터인 제니츠에게 잘 어울리는 의미이네요. 다음은 시노부. 충주답게 나비 문양의 옷을 입고 있죠. 나비 문양은 불교에서는 전생, 윤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사무라이들이 나비 문양의 외투를 즐겨 입었다고 하죠. 해독으로 새 삶을 주는 시노부의 캐릭터성과도 일맥상통하네요. 마지막으로 스승 사폰지. 옷에 구름 문양이 있는데요. 구름 문양은 좋은 일이 일어날 전조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떠다니는 모습으로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치열한 전투에서 은퇴하고 제자를 키우는 삶과도 어울리네요. 옷과 관련된 다른 문화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귀칼에는 가면도 꽤 많이 등장하죠. 이 가면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탱구 가면. 이건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가면입니다. 탱구는 오니, 가파와 함께 일본의 3대 요괴인데요. 전국의 심삼요국에 살면서 마계를 지배하는 요괴로 강력한 힘과 포악함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빨간 얼굴에 긴 코를 가진 탱구가 가장 유명하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상으로 일본 만화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콘지가 이 가면을 쓴 이유, 그냥 무서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이 너무 순해 보여서
오니들한테 무시당할까봐 썼다고 하죠. 쌩얼이 공개되긴 했는데 진짜 순둥이라는 스포라 검색해보십시오. 다음은 여우 가면. 사콘지가 제자들에게 나눠줬던 이 가면, 그냥 여우를 좋아해서 줬다는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서의 여우는 신통력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요력을 가진 동물로 신성시하는 경향이 컸고요. 이날의 신으로 불리며 많은 신사에서 섬기기도 했죠. 여우 가면 역시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쓰면 신통력을 가지게 해준다고 해 액막이 용도로 많이 쓰였죠. 사콘지가 전해준 이 가면에도 쓴 사람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여우는 각종 일본 설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신의 사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 여우 가면 남매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런 중의적인 의미도 담긴 듯하네요.